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원도의 폐가로 피신했던 이유는 태풍이 왔기 때문이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쯤에 큰 태풍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강원도 쪽에서는 꽤나 큰 피해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저희 집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비가 퍼붓기 시작하고 30분 후에 걸어서 10분쯤 올라가면 보이는 폐가로 갔습니다. 그곳은 말만 폐가였습니다. 주민들이 매일 관리했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눌러앉아서 살아도 될 만큼 깨끗한 곳이었습니다. 태풍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동네의 광경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하나뿐이던 PC방과 비디오 대여점, 마트를 가리지 않고 모두 물에 잠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희 집은 안방밖에 잠기지 않았습니다. 집 자체가 그렇게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렇게 모든 마을이 전기가 끊겨 밤만 되면 컴컴해지고 먹을 것이라고는 지원품인 컵라면 뿐인데다가 식수도 지원받는 상황이라서 씻지도 못했습니다. 태풍이 그치고 이틀 뒤 이곳저곳에서 자원봉사를 온 사람들이 마을을 치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일은 그때 일어났습니다. 철이 없던 저는 친구들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자원봉사 언니들과 놀다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돌아올 쯤에 엄마는 집에 없었습니다. 자연재해가 분명함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보험사와 싸우러 가신 것이었죠. 저는 아무도 없는 집안임에도 집으로 들어갈 때마다 다녀왔습니다를 외쳤습니다. 어렸던 마음에 불이 다 꺼진 컴컴한 집안이 무서워서 그렇게 소리를 쳐야지만 안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3일이 더 지났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모두 철수했고 저는 다시 학교를 가기 시작했죠.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 보험회사 좀 다녀올게. 그런 쪽지만을 현관에 붙여두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열쇠로 문을 따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녀왔습니다. 라고 외치고는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다녀왔니? 라는 틀림없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엄마가 저보다 빨리 돌아와 놓고서는 쪽지도 떼어놓지도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응석을 부리는 편이었기에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오기가 무섭게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그렇게 외치면서 문을 활짝 열었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었기에 다시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려는 순간 다녀왔으면 손을 씻어야지. 이번에는 제 뒤에서 분명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대로 소리를 지르면서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집 앞 골목에서 엄마와 마주쳤습니다. 엄마에게 자초지종을 말했지만 그냥 헛것을 본 것이라는 말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전 엄마의 손을 잡고 벌벌 떨면서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잘못 본 걸까? 떨고 있던 스스로가 무척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맛있는 걸 해달라고 조르려는 순간 저는 보고 말았습니다. 살짝 열린 안방문 틈으로 씩 웃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입만 벙긋벙긋 끊임없이 다녀온 일을 되뇌이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무섭던지. 그리고 문이 점점 더 열리는 순간 저는 기절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엄마의 모습을 했던 그것의 옆에 제 모습을 하고 있는 또 다른 형체를 보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겪은 후에 구슬했습니다. 엄마도 보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구슬한 이후에도 이상한 일들은 끊임없이 벌어졌습니다. 웬만하면 참고 살아보려고 했었지만 결국 그 집에서 사는 동안 아빠가 돌아가셨고 그렇게 그 집을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태풍으로 인해 마을이 큰 피해를 입었을 때 저는 태풍이 끝난 후 폐가로 피신했습니다. 집은 예상외로 큰 피해를 입지 않았으나 어느 날 집에 혼자 있을 때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안방으로 달려갔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후 구슬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 결국 그 집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선배에게 귀신이 따라다닌다. 지금은 졸업했지만 고등학교 동아리 선배 중에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는 선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배가 무슨 능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집에서 귀신을 자주 본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선배 혼자서 보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번갈아 가면서 목격한다는 것입니다. 선배의 집이 좀 구석진 곳에 있는 데다 급거북이의 옆이라서 사고도 자주 났습니다. 가끔 귀신을 보긴 하지만 크게 문제 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저냥 그 집에서 쭉 살고 있었는데 그날은 가족들이 모두 외출을 나가고 선배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탈없이 잘 지내니까 혼자 방에 앉아서 혼자 컴퓨터를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와 함께 시선이 느껴지더니 한기가 돌았다고 하더군요. 귀신 나오는 집에서만 10년이 넘게 살았던 선배는 이럴 땐 무시하는 게 상책이다 라고 생각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자리를 옮겨 안방에서 소리를 크게 켜놓고 TV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소리와 시선. 무서워진 선배는 전화를 들어 어머니께 전화를 했지만 통화 연결음만 계속 나오고 심지어 안내 멘트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몇 번이나 다시 걸었지만 결국 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으시고 선배는 절대 시선을 돌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TV에 눈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딱거리는 뭔가 부딪히는 듯한 소리가 조금씩 가까워지더니 왼쪽 귀에서 바람이 부는 듯한 숨소리와 함께 언니, 나 보이지? 라고 귀신이 말했습니다. 그 길로 집 뛰쳐나와서 근처 만화방에 있다가 어머니가 지나가시는 걸 보고 같이 들어갔다네요. 그리고 어머니의 휴대폰엔 부재중 통화 기록이 없더랍니다. 선배는 아직도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도서관의 귀신. 내가 이 일을 겪은 건 지금으로부터 5년 전 대학생일 때다. 나는 어렸을 때 가끔 귀신을 봤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외톨이였다. 내 말은 누구도 믿지도 않았거니와 이상한 말을 하는 애를 친구로 두고 싶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 당시 어렸던 난 귀신을 봐도 그게 귀신이라는 자각을 하지 못했다. 조금 특이한 사람, 조금 이상한 사람, 조금 위험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들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운동장 한가운데 물구나무를 선 채 혀로 바닥을 핥는다든지 음악실 가는 계단 난간에 발끝으로 서서 걷는다든지 나는 꼭 그것들에게 말을 걸었다. 뭐예요? 모래알이 맛있어요? 거기 올라가면 위험한데. 이런 식으로 말이다. 그러다 11살 즈음 그들은 사람과 다르다는 걸 인식하게 됐고 혹여 보더라도 모른 척 보이지 않는 척하며 말을 걸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 나중에는 귀신을 봤던 기억들이 나 혼자 만들어낸 상상인가 싶기도 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쯤. 그러니까 귀신들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도 기억도 떠올리지 않고 있었던 그때. 휴학을 하고 알바를 해서 처음으로 DSLR을 샀다. 여행을 갈 때 쓸 생각이었다. 여행을 가서 작품같이 멋진 사진을 찍고 싶은 계획도 있었기 때문에 카메라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문화센터에 가보기로 했다. 그곳에는 작은 도서관도 있었는데 사진에 관한 책을 찾아보기 위함이었다. 문화센터 도서관은 3층 전체가 통째로 도서관이었다. 책도 잘 정리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내가 필요로 했던 책도 많았다. 사진과 포토샵에 관련된 책들은 두껍고 무거워서 대출해서 가져가기보다는 그냥 여기서 보자. 필요한 부분만 좀 적어가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한참을 들여보던 도중에 이용 시간이 끝나간다는 사서의 말에 폰을 꺼내 시간을 봤다. 오후 8시 50분. 기지개를 켜고 가방을 챙겼다. 이만하면 많이 봤다 싶어서 나오려는데 뒤통수에 대고 사서가 말했다. 웬만하면 엘리베이터 타고 가. 계단으로 내려가다 무섭다는 사람 많이 봤으니까. 이렇게 말하더니 깔깔깔하며 웃는 것이었다. 뭐가 그렇게 좋은지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쁠 정도였다. 갑자기 반말을 한 것도 그렇고 괜히 기분이 나빠졌던 나는 보란듯이 계단 쪽으로 향했다. 문화센터 건물은 벽면이 통유리였다. 계단을 통하고 있으면 바깥이 시원하게 보이는 구조였다. 계단을 타고 내려가던 도중에 유리가 갈라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 무의식적으로 소리가 나는 곳을 쳐다보았을 때 중력을 무시한 듯 어떤 꼬마 아이가 벽면 통유리를 대각선으로 걸어 올라가는 게 눈에 들어왔다.
발바닥은 유리창에 붙어 있었지만 인사를 하듯 허리를 숙이며 나와 얼굴을 마주한 자세였다. 건물 안에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초등학교 이후로 처음이었다. 어릴 적과는 다르게 이젠 나도 저것들이 귀신이라는 걸 알고 있다.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았다. 뽀득거리는 소리를 내며 한 걸음. 그 시선은 여전히 나를 향한 채로 꼭대기 가까이 올라갔지만 눈동자는 여전히 날 향해 있었다. 순간 3층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을 그 여자가 생각났다. 만약 그 여자가 퇴근하지 않았다면 내가 소리를 치면 나에게로 와주지 않을까 하는 의지할 구석이 떠오른 순간 무섭고 서러운 마음이 복받쳐 그만 눈물을 흘리며 악을 지르고 말았다. 귀신이라고 생각했던 꼬마애는 순식간에 사라져 있었다.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 다가오는 기척조차 없었던 그 여자의 목소리가 뒤통수에서 들렸다. 봤구나. 봤어? 무서웠어? 웃기지? 아까처럼 소름이 끼치게 웃으면서 놀리듯이 말하는 것이었다. 너무 소름이 끼치다 보니 그 여자를 뒤돌아서 마주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 여자는 마치 재밌는 얘기라도 하는 듯 웃음을 참지 못하며 말을 이었다. 야, 있잖아. 작년에 4층에서 어떤 애가 떨어졌잖아. 근데 그 애가 자꾸 올라가. 또 올라가서 또 떨어질라나. 걔 때문에 4층을 폐쇄하고 그랬어. 너 4층 안 궁금해? 같이 가볼래? 계단을 내려가자니 유리창 그 꼬마를 볼 것 같고 뒤돌아서 그 여자가 어떤 모습인지 확인하기는 더 싫었다. 그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믿고 싶었다. 안 궁금해요. 나 집에 가야 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내려왔다. 빨리 뛰어 내려가면 왠지 그 여자가 쫓아올 것 같은 기분에 천천히 내려왔다.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 문득 돌아서 다시 그 건물을 봤는데 그 순간 소름이 쫙 끼쳤다. 그 건물은 3층짜리였다. 오전에 건물에 들어서서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도 층수 버튼이 3개밖에 없었다는 게 기억이 났다. 그리고 그 여자가 작년이라고 뭔가 말했지만 이 문화센터는 완공된 지 3개월도 채 안 됐을 때였다. 네 번째 이야기, 납치범. MC는 신주쿠에서 지하철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살고 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지만 밀린 업무를 끝내기 위해 출근했던 터였다. 마침내 기나긴 프로젝트를 전부 해치웠기에 기념으로 동료들과 밤늦도록 술을 마시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MC 회사 근처 역 앞에는 평소에도 택시가 잘 다니지 않았기에 밤이 늦으면 택시를 잡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곤 했다. 평소에는 버스를 타고 집에 가지만 최근 일주일 새에는 야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일 택시를 타고 있었다. 지금쯤 가면 야근 끝나고 온 사람들 때문에 줄이 엄청 길겠다 싶어 각오를 하고 역 앞으로 나섰지만 웬일인지 택시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 그저 중년 여성 한 명이 서 있을 뿐이다. 아, 그렇구나. 오늘은 토요일이었지. 다행이라 여기며 택시 승강장으로 향하는데 뒤에서 계단을 달려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린다. 그러더니 어떤 셀러리맨이 뛰어와 MC를 추월해서 중년 여자의 뒤로 끼어들었다. MC는 어안이 벙벙함과 동시에 조금 화가 났지만 어차피 그래봐야 2명뿐인데다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군소리 없이 남자의 뒤로 가서 줄을 섰다. 그러자 곧장 택시 한 대가 나타나 중년 여자를 태우고 간다. 좋아, 이제 한 명만 더 가면 내 차례야. 첫 택시가 가고 15분쯤 지났을 무렵 뒤에서 역계단에 셔터가 큰 소리를 내며 닫혔다. 뒤를 돌아보니 영무원이 점검을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내가 택시를 기다리는 사이 전기가 나가면 어쩌지? 영무원도 퇴근해버리나? 걱정이 된 MC가 휴대폰으로 집에 전화를 하는 동안 택시의 전조등이 보였다. 도착한 택시에 셀러리맨이 탄다. 점점 멀어져가는 택시를 보며 문득 MC는 생각했다. 이 택시가 오는 데까지 20분 정도가 걸렸다. 평소보다 훨씬 대기 시간이 긴 것이다. 첫 번째 택시도 검은색이었고 지금 그것도 검은색이다. 휴일 밤이라 택시를 한 대만 운영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며 다시 20분쯤 기다리자 택시가 왔다. 이번에도 검은색이다.
역시 한 대가 계속 오가고 있는 것이다. MC는 택시에 올라타고 행선지를 말했다. A마을까지 가주세요. K중공업에서 내려주시면 돼요. K중공업은 MC 집 근처에 있는 유명한 기업의 하치장이었다. MC의 집은 작은 용수로 건너의 시골길에 있어서 차가 들어갈 수 없었다. 늦은 시간인데 고생이 많으시구만. 뭐, 야근이라도 하셨소? 택시기사가 말을 걸어왔지만 MC는 너무 피곤해서 네, 하고 대충 대답만 했다. 어느덧 하치장이 가까워져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려는데 다시 기사가 말을 건다. 손님, 혹시 여기서 일하시나? 쓸데없이 참견이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걸까? 아니요, 아닌데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하자 어째서인지 택시는 하치장을 지나쳐 간다. 깜짝 놀란 MC가 여기서 내려주세요. 라고 말했지만 기사는 대답이 없다. 아저씨, 여기서 내려달라고요. 화도 나고 무섭기도 해서 MC가 소리를 치자 택시기사는 손님 화요일에도 이 택시 타지 않았소? 라고 물었다. 그 와중에도 택시는 계속 달려가고 있었다. 확실히 이번 주는 계속 야근을 한 탓에 매일 밤마다 택시를 탔다. 하지만 그게 뭐 어떻다는 거지. 도대체 영문을 알 수 없어서 MC는 뭐라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몇 분 정도 지났을까. 도로변에 편의점 간판이 보이자 택시는 그곳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택시를 멈춘 뒤 운전기사는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미안합니다 손님 그렇지만 그게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요. 운전기사는 명함을 꺼내 MC에게 건넸다. 여기 우리 회사 번호가 있으니까 혹시 불만이 있으면 전화해서 말해도 상관없소. 그리고는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MC가 화요일에 탔던 것은 바로 이 택시였다. 택시기사도 처음에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K중공업이라는 이름을 듣고 생각이 났다고 한다. 실은 손님이 타기 전에 어떤 남자를 태웠었거든. MC 앞에서 새치기를 해서 택시를 탔던 그 셀러리맨이다. 그 남자도 K중공업에서 내리지 뭐람. 택시 안에서 남자는 계속 전화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조금 있으면 도착할 거야. 라던지 20분 정도 기다려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택시기사가 난데없이 야근이 어떻다느니 K중공업이 어떻다느니 했던 것이 생각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왜 여기까지 온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MC가 그것을 묻자 택시기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손님은 K중공업에 다니는 분도 아닌 것 같고 화요일에도 이 택시를 탔었잖수. 뭐 나도 처음에는 그냥 그 남자가 이상한 손님이려니 했지. 하지만 K중공업은 불이 다 꺼져 있어서 인기척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모습의 남자가 적어도 여기 사원은 아닐 것이라는데 생각이 미쳤다고 한다. 그런데 문득 차를 돌려 역으로 돌아가려는데 반대편 차선에 승합차 한 대가 멈춰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4명 정도 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라이트를 비치니까 모두 고개를 푹 수그려서 숨더라는 말이지. 이상하잖아. 게다가 그 차 운전석에 있던 건 틀림없이 아까 내 차에서 내린 그 남자였다니까. 그걸 보니까 나도 등골이 다 오싹해지더라고. 순간 MC는 아까 택시를 기다리며 어머니에게 했던 전화 내용이 떠올라서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지금 여기야. 택시 타려고. K중공업에서 내리면 되지 뭐. 5번째 이야기, 이상한 할머니. 당시 고3이었던 저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와 더불어 집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어서 유난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집에 일찍 가지 않고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밤늦게 집에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날도 독서실에 갔었고 공부를 일찍 끝내고 봉고차로 먼저 내려갔습니다. 다니던 독서실은 봉고차를 운행했는데 새벽 1시에 출발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공부가 잘 돼요. 정해놓은 분량을 일찍 마쳤죠. 그래서 봉고차에서 자리를 잡고 음악을 들으면서 좀 쉬려고 했던 것입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 이어폰을 찾으려고 가방을 뒤적이는데 봉고차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어떤 할머니께서 봉고차 안을 보고 계셨습니다.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질렀는데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똑똑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음악 들으면서 눈이라고 감고 있었다면 몰랐을 텐데
할머니가 계속 빤히 쳐다보셔서 어쩔 수 없이 차 밖으로 나갔습니다. 학생, 여기가 어디야? 할머니가 쪽지를 보여주시며 물어보셨습니다. 1동 807호. 봉고차가 세워진 곳에 바로 옆에 있는 동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있는 동이 1동이에요. 여기로 올라가시면 돼요. 할머니가 갑자기 제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그러지 말고 데려다줘. 갑자기 손목을 잡혀서 깜짝 놀랐거니와 인신매매가 생각나서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도움을 요청하시는 걸 무시하는 게 더 껄끄러웠던 마음이 컸고 시계를 보니 12시 30분. 아직 출발까지 시간은 있었습니다. 따라오세요 할머니. 좋은 일 하는 셈 치고 같이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8층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갑자기 제 손목을 꼭 잡으시더군요. 발소리 내지 마. 속으로 이상한 할머니라고 생각했지만 8층까지 일단 올라왔으니 집까지 모셔다 드리려고 807호를 봤습니다. 복도식 아파트였는데 807호 문이 반쯤 열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냥 가. 어서. 발소리 내지 말고. 할머니의 말이 이상했지만 출발 시간도 다가와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가 제대로 가셨는지 걱정되어서 바로 뒤돌아보았는데 할머니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807호까지 꽤 거리가 있었는데 불과 몇 초 사이에 사라지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발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소름이 돋아 서둘러 봉고차로 향했습니다. 집에 가면서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새벽 1시 늦은 시간에 먼 데서 할머니가 오시는데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는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늦게까지 모여있고 문이 열려 있었다. 아무래도 전 제삿날에 할머니의 영혼을 모셔다 드린 것 같습니다. 6번째 이야기, 할아버지의 전화. 2006년 가을,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고3이었던 전, 공부를 핑계로 위안 말기로 투병 중이신 할아버지를 자주 들여다보지 못했던 못난 손자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오늘 내일 하신다는 소식을 들은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 2교시 수업 도중 임종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 평안하시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식구들과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오후 11시쯤 집에 가서 쉬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형과 함께 집에 돌아가 씻고 잠을 청했습니다. 막잠에 빠지려던 찰나 갑자기 집 전화에 벨이 울렸습니다. 피곤한 마음에 형이 받겠지 하는 생각으로 마저 잠을 청하려 했지만 전화벨은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수화기를 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화기를 들고 10초쯤 지났을 겁니다. 아무 소리도 없어서 잘못 걸려온 전화라 생각해 수화기를 내려놓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몸을 돌리자마자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지만 역시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걸린 전화를 그 자리에서 5번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아무 말소리도 없어서 받은 전화를 끊기만 반복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듯 전화기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전화벨은 울리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옆에 있는 프린터에 눈길이 갔습니다. 당시 집에서 사용하던 프린터는 복합기라서 스캔 기능도 있었습니다.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께서 할아버지 영정사진을 만든다며 프린터로 할아버지의 사진을 스캔했던 것. 스캔하는 곳을 열어보니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걸 빼내고 나니 기묘하게도 전화벨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괴담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영정사진이 어딘가에 끼어 있으면 이승을 떠나지 못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할아버지께서 이승을 떠나지 못하셔서 사진을 빼달라고 전화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7번째 이야기, 일본의 이상한 신앙. 어릴 적 시골에서 겪었던 일이다. 나는 고베에 살고 있지만 어릴 적에는 아버지 고향인 시마네 어촌에 자주 놀러가곤 했다. 그 일이 있던 9살 때 여름방학도 시골에 내려가 보내던 터였다.
당시 나는 거기서 만나 친구가 된 A와 매일 신나게 놀러 다녀서 하루하루가 무척 즐거웠던 기억이 난다. 그러던 어느 날 A가 신사에 가보자고 말을 꺼냈다. 그뿐 아니라 신사의 신전 안으로 들어가 보자는 것이었다. 우선 이 신사가 어떤 곳인지 설명하자면 산 꼭대기에 있는 곳이다. 당연히 앞에는 기둥문이 세워져 있다. 산에서 산기슭까지 계단이 이어져 있고 산기슭에도 신사 앞에 있는 것처럼 기둥문이 세워져 있다. 그리고 신사 앞에 있는 기둥문을 따라 나오면 곧바로 바닷가로 이어지는데 거기에도 기둥문이 세워져 있다. 즉 신사 경내에서 바닷가까지 참배길이 쭉 이어져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A를 따라 산기슭에 있는 신사 기둥문까지 따라갔다. 하지만 왠지 천벌을 받을 것 같아 두려웠던 데다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려 기분이 나빴다. 그래서 나는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A는 나를 겁쟁이라고 비웃으며 열심히 나를 데려가려 꼬셔댔지만 결국 나는 가지 않았고 A는 혼자 신사로 향했다. 20분 정도 기다리자 A가 돌아왔다. 하나도 재미없어. 신전 안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거울만 하나 있고. 뭐야, 별거 아니잖아. 왠지 모르게 나는 안심했다. 다음 날 A에게 겁쟁이 취급을 당했던 것도 있고서 나는 A와 또 신나게 놀러 다녔다. 즐거운 여름방학은 머지않아 끝났다. 집에 돌아갈 때 A는 나를 배웅하러 나왔고 내년에 또 만날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다음 해의 여름방학 나는 어김없이 심한해로 향했다. 할머니는 반갑게 나를 맞아주셨고 큼지막한 수박을 잘라주셨다. 나는 수박을 먹으며 내일은 A랑 놀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할머니와 삼촌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삼촌이 힘들게 입을 열었다. 너하고 A가 워낙 사이가 좋아서 말을 안 했었는데 실은 A가 죽었단다. 작년 여름방학이 끝나고 사흘 정도 지났을 때 바다에 빠져서 그만. 나에겐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작년 여름에 있던 일을 떠올리고 혹시 신사에 함부로 들어간 벌을 받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고작 신전에 들어간 것만으로 벌을 받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 후 시간이 흘러 내가 대학에 다닐 무렵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해 12월 초에 삼촌에게서 연락이 왔다. 금음날부터 설날까지 이어지는 고향집 제사에 참가하라는 것이었다. 삼촌, 저 고베에 있어요. 교통비도 꽤 드는데 꼭 가야 하는 건가요? 라고 답하니 삼촌이 말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당연히 와야지. 형이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우리 집안 당주야. 우리 집안이 제사에 참가 안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형도 매년 제사에 참가한 다음 설날에 고베로 돌아갔던 거 기억 안 나? 됐으니까 꼭 와라. 알았지? 결국 나는 마지못해 제사에 참석하게 되었다. 제사 당일 금음날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심한해에 도착했다. 삼촌은 초조해하며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왜 이렇게 늦은 거야? 내가 7시까지는 오라 그랬잖아. 라고 삼촌이 말하기에 난 대답했다. 죄송해요. 마스에에서 도미밥 먹고 오느라. 그래도 어차피 제사는 9시부터니까 아직 시간 좀 있잖아요. 그러자 삼촌은 이 멍청아, 목욕 재개할 시간은 빼고 계산하냐? 나는 깜짝 놀랐다. 그런 것까지 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제사인가? 나는 서둘러 목욕을 마치고 아버지가 입던 하우리아 카마를 입었다. 그리고 제사가 열리는 바닷가까지 달려갔다. 바닷가에는 나처럼 하카마를 입은 사람들이 잔뜩 있었다. 이 제사는 여자가 들어오지도 못할 뿐더러 각 집안의 당주만 참석할 수 있는 것 같았다. 이윽고 9시가 되자 신주가 바다로 향해 축사를 읊고 신을 맞이한다. 그 다음에는 참배기를 따라 신사 경내까지 신주를 필두로 솔불을 밝히고 다 같이 걸어갔다. 그리고 신주가 신을 신전에 안치시키고 노아 카구라 공연이 이어진 후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면서 소란스럽게 밤을 새웠다. 신도 사람도 모두 얽혀서 먹고 마시며 신에게 제사를 올린다는 것 같았다. 그 와중에 술 기운이 올라 거나한 기분이 되었을 무렵 신전을 멍하니 보고 있자니 뭔가 이상한 것을 깨달았다. 신전을 둘러치고 있던 금줄이 다른 곳과는 달리
왼쪽이 시작이고 오른쪽이 끝이었다. 다른 신사와는 정반대인 것이다. 왜 저렇게 생겼나 싶었지만 이미 취한 상태였기에 그리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다음 날 술이 깨고 나서도 왠지 그게 계속 신경이 쓰였다. 그래서 나는 삼촌에게 금줄에 관해 물었다. 저기, 삼촌. 신사에 관한 건데 거기 금줄이 거꾸로 쳐져 있던데요. 라고 삼촌에게 묻자 삼촌은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니 답했다. 뭐? 너 그것도 모르고 제사에 참여했던 거야. 그치만 아버지는 뭐 하나 설명도 안 해주시고 돌아가셨잖아요. 삼촌도 그냥 제사만 오라고 했지. 뭐 하나 설명도 안 해줬고. 라고 말하자 삼촌은 말했다. 그랬구만. 미안하다. 그럼 제대로 설명해 줄게. 그 신사는 보기에는 평범한 신메이샤라서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섬기는 걸로 되어 있긴 한데 사실 그게 아니야. 거기서 섬기고 있는 신은 훨씬 무서운 거라고. 메이지 시대에 정부가 들어서면서 각 지방의 신사마다 어떤 신을 모시는지 조사를 했어. 그런데 공무원이 이 동네에 와서 신사를 조사했는데 그때 마을 사람들은 이 신사에 있는 신을 그냥 신님이라고만 부르고 이름은 몰랐더라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삼촌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옛날 사람들이니 신님의 이름을 아는 것조차 경외스러운 일이었을 테고 딱히 관심도 없었겠지. 그래서 공무원이 곤란해하다가 대충 이름을 갖다 붙인 모양이야. 그래서 여기 신사에 있는 신이 옛날 신화에 나오던 유명한 신으로 탈바꿈한 거지. 하지만 이름만 모르지 어떤 신인지는 알아. 어령신앙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냐? 액신이나 원혼을 모셔서 진정시킨 다음에 좋은 신으로 거듭나게 해서 보호를 받는 것인데 바다는 먼 외국과도 이어져 있잖냐. 그러니까 종종 좋지 않은 게 바다에서 들어오는 거야. 특히 이 동네는 지형 때문인지 조수 때문인지 바다에서 온 악령이나 나쁜 신이 바닷가에 잔뜩 모인다고 하더라고. 그게 쌓이면 고기잡이 배가 침몰하거나 마을에 재난이 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너무 쌓이기 전에 신들을 신사에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거지. 그래서 매년 지내는 제사가 중요한 거다. 삼촌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래서 금줄이 다른 신사랑은 정반대인 거야. 금줄이라는 건 속세에 더러운 인간들이 신전 안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치는 거잖아. 한마디로 바깥 사람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쳐놓은 거지. 하지만 저 신사의 금줄은 반대라는 거야. 안에 있는 사악한 것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둘러쳐 놓은 거야. 즉, 신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가둬둔 거지. 순간 어릴 적 일이 떠올라.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렇다면 그 옛날 A가 금줄을 넘어 신전 안으로 들어갔던 게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일이었던 것인가. A는 신전 안에 갇혀있던 악령과 악신의 사이로 몸을 내던졌던 것이다. 만약 내가 그때 A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함께 신사 안에 들어갔더라면 온몸에 소름이 끼쳐서 덜덜 떨다 보니 어느새 손에는 식은땀이 가득 고여 있었다.